민주당에서 이틀막을 당해서 화제가 됐던 인물이 계시죠? 수사권 조정하실 때 여러분들 약속하셨어요. 일반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저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이런 법을 만드셨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서 말을 막던데요. 검찰 출신이냐? 네, 아니면- 검찰 출신 아닙니다. 그러면서 보안수사권 폐지와 검찰청의 여러 가지 것들이 권력 다툼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입법했으니 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입법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점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허튼 데 쓰시는 것 같아요. 싸우는 데 쓰시고 자기를 모욕한 기관 짓밟는 데 쓰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건드릴 게 있고 건드리지 않을 게 있죠. 얼마 전 국감장에서 민주당에서 이틀막을 당해서 화제가 됐던 인물이 계시죠? 정수경 변호사님이신데 해당 영상을 직접 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하실 때 여러분들 약속하셨어요. 일반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그러나 일선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선 변호사로서 저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란 개헌 찬성하지 않고 개헌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입법하신 이 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후에 누가 이러한 사태를 책임지셨습니까? 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이런 법을 만드셨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일선에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일개의 변호사로서, 그저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 저는 수사권 조정이 일반 국민들에게 유리한 입법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툼에 있는 입법도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결코 유리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수경 참고인. 네, 정수경 참고인. 좀 들어보세요 좀. 제일 중요한 질문하고. 정수경 참고인. 발언을 중단합니다. 네, 정수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 변호사로 활동 중이신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강펀치 식구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수경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49회 사법시험 붙어서 연수원 39기 수료했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법무부에서 새롭게 만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사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좀 화면도 보셨지만 지난번 국정감사 때 참고인으로 나오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핫해지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보니까 여가위 성평등 가족위. 예, 성평등 가족위 맞다,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어제도 참고인으로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는 그래도 저렇게 윽박지름은 당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제는 아무래도 그 성평등 가족위에서 피해자 지원을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지원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감사함을 많이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가 지켜봤는데 그래도 어제는 추미위원장이 없어서 그리고 서영기 의원도 없고 계셨습니다. 네. 서영기 의원이 있었는데 조용하시던데. 네,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쪽에 왼쪽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순하고 타겟은 딴 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전지현 원장한테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기억에 남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쭉 따져보니까 법사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한 6분, 7분밖에 안 된 거예요. 네, 되게 짧은 시간이었어요. 네. 네. 근데 말도 계속 막히고. 네, 그렇죠. 근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계속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마이크 밖으로 계속 변호사님한테 계속 말을 막던데요. 네, 좀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참고인으로서 이렇게 그 기존 본인들이 입법한 입법에 대해서 비판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당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검찰 출신이냐? 네, 아니면 검찰 출신 아닙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리고 국힘 지지자냐?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질문을 그리고 하는 게 뭐라고 맞던데요. 하셨지? 경찰을 무시하는 거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뭐 제가 경찰을 무시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 잘 하셔서 억울한 피해자 있지 않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뭐 이런 건 있는데 좀 지금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선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날 지난 15일이었습니다. 법사위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셨고, 근데 한참 오래 기다리시다가 네. 딱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검찰 개혁 입법, 이게 사실 뭐 검찰 개혁 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검찰을 없애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검찰을 없애고 그냥 경찰이 모든 걸 다 하고 그냥 검찰은 그냥 공소청, 기소청으로 그냥 가는 것이고. 네. 그런데 지금 그날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네. 간절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네. 보안 수사권 하나만이라도 꼭 남겨달라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을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꼭 필요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굉장한 뭐 권한이나 권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안 수사권 지금 많이 하지도 않으시고요. 이전에 수사권 조정에 비하면 검찰의 권한 수사에 대한 개입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근데 보안 수사권이 다만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약간 도움을 주고 그것이 나중에 형사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안정장치의 느낌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에게 있는 지금 보안 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그 법정에서 수많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사들이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하고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나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효력을 약화시키려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비플레임처럼 죄명이나 법조를 바꿔서 하는 것까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무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범죄의 피해를 입고도 무죄 판결문을 받아들은 피해자들은 어디에서 구제를 또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권한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마저 없어진다면 그나마 이 보안 수사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 때문에 이거는 존치시키는 게 일반 국민과 일반 범죄 피해자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안 수사권이 있고 보안 수사 요구권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보안 수사 요구권. 보안 수사 요구권이죠. 수사를 직접 검찰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2021 보안 수사 요구권이죠. 요구권이죠. 경찰에게 이런 점을 부족하니 보안 수사를 해달라고 지금 네.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만 있는 상황인 것이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검찰이 그래도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21년 수사권 조정 이전에 비해서는 체감적으로 100분의 1도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피해자를 한 번 더 불러서 진술을 들어보고 진술을 보완하고 이러한 경우가 존재하긴 하나 21년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변호사님께서 맡은 사건 중에서 그나마 지금 이 남아있는 지금 없애려고 하는 보안 수사 요구권 요 부분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부분이 남아 있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는 제가 맡은 사건은 되게 중대하게 보안 수사를 해서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바뀐 경우는 아니고요. 그냥 법률적 기본 소양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지적이 돼서 결과가 바뀐 경우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감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인은 고소를 했지만 그럼 피의자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고 고의가 없으니까 무혐의다 이렇게 경찰이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한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같은 바로 이웃에 있는 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제가 뭐 국감장에서는 유능한 수사관이라면 했을 거라고 하지만 이건 유능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법을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주장했는데 이게 안 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한번 검토해 볼까? 이거는 자연스럽고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조차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불송치로 내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의했을 때 검사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검토하라고 그래서 결과가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어디 가서 말하기가 부끄러운 게 되게 뭐 정말 억울한데 검사의 보안 수사권으로 드라마틱하게 증거가 발견되고 수사가 되고 해서 바뀐 게 아니라 그냥 1년차 변호사도 알 정도의 상식적인 사건, 어쩌면 그냥 법학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의 시간적인 지연이 있었죠. 피해자는 결국 구제는 받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맡은 사건은 아니지만 최근에 뭐 세종시에 있었던 사건의 경우에는 그거는 정말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적절하게 행사해서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된 사건을 뒤집어 가지고 기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피해자는 아예 그 자기 존재를 드러내셔 가지고 의견을 표명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뭐 100건 중에 100건이 전부 검찰의 보안 수사로 이렇게 실체 진실이 밝혀지고 피해자가 억울함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닐 겁니다. 1000건에 한 건이나 10,000건에 한 건이라도 만약에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그게 수사가 잘 돼서 그 피해자가 구제가 된다면 그건 의미 있는 제도잖아요. 근데 이것을 국민에 대한 고려나 일반 국민이 고소했을 때 여러 어려움을 살피지 않으시고 정치적 다툼에 의해서만 그런 관점에 의해서만 입법을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닌가. 사법시험에는 제가 사법시험 봤을 때 7가지 과목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민사법과 형사법이잖아요. 네.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권력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지금도 중요하고 2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도 중요했던 법이잖아요. 누구는 죄를 짓고 그거에 대한 피해자가 생겨나고 그거에 대해 정의롭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정말 한국가의 중요한 수사 시스템을 입법으로 조정하실 때는 정말 준비도 철저하셔야 되고 특히 일선에서 일반 국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 정말 조심스럽게 한 스텝씩 나가셔도 사고가 발생하고 법의 변경에 따른 공백에 의해서 피해 입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의 입법 목적이 입 바른 소리로는 국민을 위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시지만 어디에 국민에 대한 고려가 있습니까? 정말 답답해요. 이 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일반인을 보호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판결을 하겠다, 수사를 하겠다. 이런 게 본질인데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서 입법이 논의되고 일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 그냥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는 답답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변호사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그 사건인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은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예. 이 사건이 맨 처음에는 경찰에서 그냥 불송치를 했었잖아요. 네. 단순한 그냥 뭐 폭행 사건 비슷하게 해서 네. 불송치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검찰에서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고 이거는 단순하게 폭행 사건이라기보다는 이게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네, 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보안 수사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게 성폭력으로 같이 이렇게 보게 되고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걸 수사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큰 사건으로 그럼요. 다시 되면서 네. 이게 다 알려지게 되는 네.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냥 지나갔으면 단순한 그냥 폭행 사건으로 그럼요. 들어갔을 그러면 뭐 벌금 사건입니다. 뭐 50만 원이나 100만 원 받고 말았겠죠. 했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암장되거나 구제가 안 되겠죠. 구제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경찰분들이 지금 뭐 무능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일이 너무나 우리나라 형사고소 비율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일선 경찰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현장에 있는 돌려차기의 이 장면뿐만 아니라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 그 옆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나? 그거를 전부 다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에너지를 쓰시고 시간을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한 사건에 피해자 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여유와 물리적인 여유가 지금 경찰에 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적절하게 이 사건 범죄가 일어난 것에 되게 적절한 죄명으로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건을 쳐내기에 급급하다면 그 장면에 해서 그럼 이 사건 그냥 폭행이네 하고 처리하면
경찰로서는 자기 일을 다 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의 신청 제도가 굉장히 유명무실하고 좀 네, 굉장히 맞습니다. 좀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올해 바뀐 예, 법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기관이 한쪽 기관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에도 어떤 기관 A라는 기관에도 이해할 수 있고 사건에 따라서는 B라는 기관에도 이해할 수 서로 이해할 수 있다. 핑퐁을 쳐버리면 이건 어디다가도 이게 지금 저의 지금 아주 그냥 시기가 아주 급하고 굉장히 저희 지금 피해 구제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검찰은 검찰대로 그럼 경찰은 변호사가 경찰대로 네, 변호사 상담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고 유료로 상담비 내시고 진행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돈만 엄청나게 써야 되고 그 시기는 또 엄청 기다려야 되고 피해 구제는 막막하고 시간은 계속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법은 조금 감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단순할 필요가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경찰에서 안 되면 검찰에서 하고 또 검찰 다음은 법원이라더라. 좀 뭐랄까 국민들이 인식하기 편한 시스템으로 인식이 됐는데 지금 말도 어렵죠. 중수청, 원청 이러면서 A, B, C, D 이러면 그럼 내 사건은 어디로 가지? 알 수도 없고 사건 번호도 여러 개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관마다 다 달라지니까. 다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경찰 사건 번호와 검찰 사건 번호가 다릅니다라고 말해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사건 번호 이건데요. 그랬더니 그건 경찰대 사건 번호고요. 법원 사건 번호는 따로 아셔야 돼요. 이러면 그것도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럼 국민을 위해서는 국민이 좀 더 편하게 자기의 범죄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굉장히 단순하고 간결한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를 위한 법인 것 같아요. 변호사들 수임과 상담료를 좀 더 이렇게 얹혀 주시려고 왜 변호사들한테 그렇게 잘해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국가수사위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 네. 밑에 보면 또 국가수사위원회에다가 또 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다 맡겨버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옥상옥을 만드는 네. 건데 그게 그 국민들이 실험용 쥐가 아니잖아요. 어떤 제도를 만드실 때는 가장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빨리 적응하실 수 있도록 디테일한 거를 이렇게 넣어도 모자란 판에 이게 뭐 위에 뭐가 있다더라, 뭐 위에 뭐가 있다더라. 수사권의 권력이 달라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과거 같으면 검사가 지휘권을 가지고 검사의 최종 결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경찰의 최종 결정이 중요합니다. 송치하느냐 불송치하느냐 경찰의 의견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경찰 내부가 뭐 검찰이 없어지면 어쩔 수 없이 검찰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찰 내부의 어떤 조직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경찰 내부에서 너 수사 이게 부족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보완해라 이렇게 한다고 이게 얼마나 달라질지 이 한다고 해서 같은 조직 내에서 같은 식구잖아요. 어쨌든 인지상정으로 자기들끼리는. 근데 이게 잘 운영이 될까 되게 걱정이 있죠. 그리고 이 입법의 공백, 입법이 입법되고도 실행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내 사건이 국민들은 입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 없어요. 내 사건이 억울하지 않게 처리되길 원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 시간적인 공백과 이런 입법의 혼란 가운데 피해를 입는 국민들은 어디서 구제를 받습니까? 저는 너무 황당했던 게 이게 이의 신청을 하는 거를 이제 국가수사위원회에다 가서 국가수사위원회 밑에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의 신청을 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의 처리하려는 법을 사이를 보면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 네. 어디로 가야 되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입법안 그거 봤을 때 저도 모르겠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로 하면 되겠구나 결론을 낼 정도면 일반 국민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너무 졸속으로 만드셨고 성의 없게 만드셨고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입법을 추진하는 건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변호사를 위한 법이에요. 제가 보니까 반도체 회로 같아요. 반도체 회로요?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건가요? 그래서 네.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보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딱 부부가 이혼 소송을 앞두고 싸우면서 애를 굶기는 꼴이라고 지금.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양당제처럼 뭐 제도가 그렇진 않지만 강력한 양당의 어떤 그런 거 하에서 정치가 쭉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너 엄마인지 아빠인지 선택해.
다른 건 없어. 다른 대안은 없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러면서 아이를 거의 협박하는 식으로. 그리고 어쨌든 사람이 입법자가 입법을 했지만 그 입법이 국민에게 좀 더 도움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피드백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죠. 이혼 앞둔 부부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이건 이렇게 판단했는데 너를 위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바꿀게. 어떻게 바꿀까? 아이랑 소통하면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 없어요. 악에 받쳐서 상대방에 대한 미움에 받쳐서 아이는 상관이 없고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고 키울 만한 의지도 없고 그냥 두 당사자의 다툼에 매몰된 느낌입니다.